메디체크 건강 소식 4월 호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도전 건강 결심 리포트 당뇨와 혈당 낮추기 당뇨병이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화를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가공식품 및 당류, 음료 소비의 증가, 비만, 신체 활동의 감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등이 지목된다. 특히 당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2형 당뇨병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의 증가.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 약 6명 중 1명, 65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3명이 당뇨병에 해당한다. 또한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한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에서 약 1,479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30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4명, 65세 이상 성인 약 2명 중 1명에 해당한다. 특히 30대 성인의 약 208만 명에게 이미 당뇨병 전 단계가 있다고 보고된 만큼 젊은 연령대에서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비교해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뇨병 환자의 조절률은 여전히 30% 미만인 상태다.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지율, 치료율 향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의 증상과 합병증.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고혈당이 심한 경우 피로감이나 무력감, 체중 감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허기가 져서 음식을 많이 먹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혈당과 이로 인한 대사 이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으로는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의 대혈관 합병증과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의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다. 당뇨병에 관한 여러 역학 연구에 의하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환자의 적극적인 혈당 조절은 대혈관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낮추고 합병증의 진행을 늦춘다. 만성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각한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혈당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당화혈색소 검사와 자가혈당 측정을 권고한다. 당화혈색소를 통해 검사 전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측정한 자가혈당 측정치의 정확성도 판단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는 2, 3개월마다 검사할 수 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연 2회 검사가 권장된다.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2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 당화혈색소 6.5% 미만, 1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 7.0% 미만이 권고된다. 자가혈당 측정은 당뇨병 환자에게 개별적인 치료에 따른 반응이나 치료 후 조절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의학영양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의 정도를 조절하는 지표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의료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체혈 없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수시로 측정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 기기도 혈당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생활습관 관리. 대표적으로 의학영양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 생활습관을 관리할 수 있다. 당뇨병의 진단 즉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의학영양요법. 의학영양요법은 당뇨병의 자기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혈당과 혈청 지질 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체중을 달성 또는 유지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루 식사 섭취 횟수, 식사 시 가족 동반 여부, 음주 간식 습관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의학영양요법을 통해 당화혈색소를 0.3에서 2%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5에서 10% 체중을 감량한 34%의 당뇨병 환자와 15% 이상의 체중을 감량한 86%의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화혈색소 6.5% 미만 달성이 확인되며 대사 상태도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의학영양요법에서는 영양소의 배분보다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감량한 체중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성인은 5%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총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은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하고 장기적인 이득을 입증하지 못한 극단적인 식사 방법은 권고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채소, 콩류, 과일, 유제품의 형태로 섭취한다. 당류 섭취는 최소화한다.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더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 섭취량의 경우 포화지방산은 총 열량의 10% 미만, 고도불포화 지방산 또한 10% 미만이 권장된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한다. 나트륨 섭취는 1일 2300mg 이내로 권고한다. 가급적 금주를 권고한다. 운동요법. 운동은 당뇨병 환자의 혈청 지질, 혈압 및 혈류량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인슐린과 경구 혈당 강화제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근력과 관절 기능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증진하며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혈당 등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는 경우 담당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하면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도록 한다. 유산소 운동은 빨리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전신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을 말한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과 같은 운동은 혈압을 악화시키거나 근육, 뼈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본격적인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거나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전후 전신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 강도가 변하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저혈당이나 고혈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당을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당뇨병의 예방. 먼저 당뇨병의 위험 인자인 과체중,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당뇨병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뇨병 고위험군에는 1차적으로 정상 체중의 유지,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운동을 권장한다. 2차 예방은 조기 발견으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당뇨병이 발생한 사람도 가능한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당뇨 전 단계 또한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으며 당뇨 관련 합병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흔히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한다.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체중 감량하기, 운동하기, 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당뇨가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당질수는 낮게, 운동은 꾸준히. 가이드 for 헬시 라이프. 식후 걷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식생활과 운동 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주의할 점도 꼭 챙겨보자. 당질수 낮추는 식습관. 혈당 조절에는 당질의 양과 종류, 조리 과정과 다른 식품 구성 요소 등 많은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또 같은 양의 당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식품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당질수란 당질을 함유한 식품 섭취 후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해 수치화한 값으로 당질수가 55 이하인 경우 당질수가 낮은 식품,
70 이상인 경우 당질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한다. 같은 양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당질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섭취 후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의 변화가 적다. 같은 양의 밥이라도 당질수가 높은 흰밥을 먹는 것보다는 당질수가 낮은 현미밥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다. 당질수와 식품 분류 70 이상, 당질수 높음 바게트 93, 쌀밥 92, 도넛 86, 떡 85, 감자 85, 우동 85, 찹쌀 80, 옥수수 75, 라면 73, 팝콘 72. 55에서 69, 당질수 보통. 카스텔라 69, 보리밥 66, 파인애플 66, 파스타 65, 호밀빵 64, 아이스크림 63, 치즈피자 60, 페스츄리 59, 머핀 59, 고구마 55. 55 이하, 당질수 낮음. 바나나 52, 포도 46, 사과 36, 귤 33, 토마토 30, 버섯 30, 양배추 26, 우유 25, 미역 16, 땅콩 14. 당질수 낮추는 식사법.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한다. 채소류, 해조류, 우엉 등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 형태로 섭취한다. 잘 익은 과일, 당도 높은 과일은 피한다. 조리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자주 이용한다. 식사할 때 한 가지 식품만 먹기보다 골고루 섭취한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당뇨병 환자의 운동법, 저혈당 주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문제는 저혈당이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자율신경병증이 있어서 소화 능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특히 단순당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단순당은 설탕, 사탕, 꿀, 초콜릿, 캐러멜, 콜라, 요구르트, 주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슐린 양 조절.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가 운동할 때에는 이전 운동 시 개인이 기록한 혈당 재료를 이용하여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중간중간 탄수화물 섭취. 힘든 운동을 할 때에는 30분마다 15에서 3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운동 직후에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할 때는 인슐린 흡수 주의. 운동하는 날에는 팔, 다리 등 주로 운동하는 근육보다는 복부에 주사를 놓아야 인슐린 흡수가 과다하게 촉진되지 않는다. 만약 속효성 인슐린을 팔이나 다리 근육에 주사했다면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그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늦은 저녁 운동은 조심.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삼간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은 금물.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이하로 낮으면 15에서 30g의 탄수화물을 미리 섭취한다.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운동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다. 탈수도 주의. 탈수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당뇨병 환자가 운동할 때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더운 날에 운동하거나 오래 운동할 예정이라면 운동 2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섭취하고 운동 30분 전에 한두 컵, 운동 도중에 15분마다 반 컵의 음료를 마시며 운동 후에는 빠진 체중만큼 음료를 보충한다.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족부 손상도 주의.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한다. 운동 전후의 발 상처 여부를 규칙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한다. 족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집을 예방하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실천, 건강 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알고 먹으면 약, 모르면 독. 약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진행에 따라 만성질환이 하나둘 늘면서 증상이 생길 때마다 복용량이 증가한다.
결국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은 다약제 복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머님이 한 달 전부터 팔다리가 떨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지셨어요. 혹시 파킨슨병이 아닐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 식사를 못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깨워도 못 일어나세요. 응급실로 가야 할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병원에 올 수밖에 없고 각종 정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약 3분의 1은 어이없게도 그동안 드시던 약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밝혀진다. 소화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오랫동안 이뇨제 계통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감기라도 걸려 식사를 못하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모두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흔하게 사용하는 약인데도 고령이라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레르기 반응과는 다르다. 올바른 약 복용이 중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진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한두 개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질환이 생기며 이에 따라 자연히 많은 개수의 약을 복용하게 된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대략 3배가량 많은 처방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여기저기 아프니 많은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필수적인 약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권하는 건강식품, 보조제, 비타민, 거기에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가져오는 한약까지 더해지면 정말 약만 먹고도 배부른, 감당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 간혹 위의 사례처럼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게 되었을 때 약에 의한 문제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알아서 전문과를 찾아가는 경우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파킨슨병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또 다른 약을 처방, 오히려 혹만 더 붙이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런 경우 다약제 복용에 의한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의해 약을 처리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상 용량에서도 신체 내 약물 농도가 상승하거나 작용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노인에게서 다수의 약물 투여는 필수적으로 약물 상호작용과 각종 약물 부작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또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먹다 보면 간혹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한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원하는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약. 하지만 약물요법은 노인의 근만성 질환을 치료,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므로 무작정 약을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절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반된 다른 질병 상태, 기존 투여 중인 다른 약물, 전반적 기능 상태, 질병과 나이에 의한 생리적 변화, 약물을 적절히 투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서 부작용이 쉽게 발생하는 약물을 정리한 노인주의 의약품 목록을 정하여 이러한 약물을 처방할 때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의 약물 복용 실태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전보다 처방받는 약의 내용을 전산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병원과 여러 과를 돌아다니는 경우 약에 의한 문제가 곧잘 발생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5개 이상의 약을 먹을 경우에 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질병 치료에도 발전이 있었지만, 더불어 약의 사용도 무척 늘어나고 있다. 약을 제대로 알고 꼭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해야 독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약 부작용 위험도 확인하기. 1. 의사로부터 5개 이상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 2.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먹고 있다. 3. 한약을 복용 중이다. 4. 처방된 약을 받을 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약국을 이용한다. 5. 약을 처방받는 의사가 2명 이상이다. 6. 약을 하루에 2번 이상 먹는다.
7. 약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 8. 혼자 산다. 9. 약 먹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위의 9개 질문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의 위험도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약 복용에 대한 상담을 자주 받는 것이 좋다. 실천, 건강 생활, 2030 건강. 미세먼지 나쁨이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심뇌혈관 건강도 나쁨. 미세먼지 농도가 1년 내내 체크해야 하는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심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제는 건강관리와 함께 환경관리도 함께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드리운 봄날, 30대 청년이 진료실로 와서 얼마 전 받은 검진 결과지를 보여주었다. 공복혈당은 103mg/dl로 공복혈당 장애이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50mg/dl로 이상 지질 혈증에 해당하였다.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달리기를 하고 음주 횟수는 일주일에 5회 정도였다. 바로 고지혈증 약을 쓰기보다는 운동량을 더 늘리고 절주한 후 다음번 결과를 보자고 권유했는데 이분이 질문을 던졌다. 미세먼지가 당뇨와 고지혈증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초미세먼지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인 먼지다. 미세먼지 중 입자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이 질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대기 중 입경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2년 후 공복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 관찰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2년 뒤 혈액검사상 공복혈당과 저밀도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입경이 큰 미세먼지 농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기 중 미세먼지가 입경의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실제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후 진료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심뇌혈관에도 안 좋은가요? 일상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아직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 연구팀은 2009년에서 2010년과 2011년에서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에서 30세대 15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운동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는 강도가 강한 운동을 늘려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아지는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 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땐 운동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초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에서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고강도 운동을 1시간씩 주당 5회로 늘리자 운동량을 늘리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률이 33%나 높아졌다.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커졌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에서 중간 강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자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19% 상승했다. 단, 중간 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씩 주 5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 나이와 상관없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왔다. 즉,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 강도를 높이지 말고 평소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일 수 있다. 환경, 건강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 미세먼지를 최대한 차단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될 수 있을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없다. 다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대기 중 미세먼지 관리가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 실외 미세먼지가 나쁜 날,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운동량을 늘릴 때는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졌다. 개인에 따라 환경 여건에 맞춘 최적의 생활습관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 환경 건강관리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게임,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아이, 해결 방법이 있나요? 게임, 스마트폰에 과몰입하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종일 사용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어 진료실에 내원하는 아이들도 따라서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잘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96명 증가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사용에 있어 과의존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지 살피자. 하루의 대부분을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내는 문제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대인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고 과몰입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첫째로 아이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어떤 게임을 하고 즐기고 있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더하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인터넷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는지 아이의 시선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과도하게 하여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 이면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놀이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친구 관계가 어려워 온라인상의 활동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게임, 스마트폰 사용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어떤 게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즐거운 여가 생활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놀이 문화가 되기도 한다. 아이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 쉬고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시선에서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웜앤펌한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자. 둘째로 아이와 친밀해지는 과정을 거쳐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캇은 건강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해 웜앤펌을 강조했다. 아이의 감정, 생각, 취향, 기호를 포함한 내면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웜하게, 아이의 행동과 지켜야 할 규칙, 즉 외부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일관된 태도로 펌하게 아이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권위로 아이를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웜앤펌한 태도로 아이와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바꾸려는 의도 없이 먼저 아이의 마음을 궁금하게 여기고 물어보아야 한다. 부모의 의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되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일상이 바쁘더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얻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아이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아이와의 관계가 나아졌다면 한 단계 나아가 아이의 자기 통제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만족 지원감을 늘리고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아이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삶 속에서 다른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 없이 듣고 공감하자.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더욱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 아이들과 편안하게 속마음을 나누고 의논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요구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적극적으로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가슴 답답함, 마른 기침, 역류성 식도염 과식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유독 가슴이 답답하고 마른 기침이 나면서 목으로 신물이 올라온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비만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흔히 호소하는 위장장애 중 하나가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신체는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 하부에 조임근이 이완되어 식도를 통과한 음식물이 위장으로 유입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조임근이 다시 조여져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식도 하부 조임근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마치 댐에 있는 수문이 고장나면 물이 새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도 하부 조임근의 기능 저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식도 하부 조임근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40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이후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조임근 기능 저하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당뇨, 음주, 흡연, 임신, 비만, 그리고 커피와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99만 명이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2016년에는 417만 명으로 9년간 87%나 증가했다.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쓰림과 산 역류 증상이 있고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흉통,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천식, 목 이물감 등이 있다. 평소 속쓰림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통증과 불편감으로 신체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특정 종류의 음식과 외식을 피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수면 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상이 심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나 합병증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앞서 나온 임상 증상만으로도 대개 충분히 추정 진단이 가능하다. 임상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면 우선 양성자 펌프 억제제 등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약 약물 투여에도 증상 호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감별 진단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 검사, 식도 산도 검사, 식도 임피던스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도 점막이 위 내용물에 노출되면 점막 손상이 야기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궤양,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궤양 반응으로 식도 협착이 발생해 연하곤란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하부식도 점막의 세포 변성으로 인해 바렛식도, 식도의 점막이 위의 점막을 구성하는 원주 상피세포로 변한 상태가 생길 수 있다. 바렛식도를 방치한 채로 놔두면 식도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 서구는 동양에 비해 위식도 역류 질환의 빈도가 높은데 하부식도 부위에서 발생한 식도암의 빈도가 훨씬 높다. 위 내시경 검사도 필요한가요? 위 내시경 검사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지만 낮은 민감도를 보여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다. 하지만 위 내시경 검사는 다른 기질적인 질환의 배제를 위하여 혹은 식도 점막의 손상 및 합병증 진단을 위하여 권장된다. 특히 구토나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 체중 감소, 연하곤란, 빈혈, 흉통 혹은 상복부 종괴감 등의 경고 증상이 있을 경우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등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감별 진단의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 오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료가 되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이다. 위내의 위산 감소를 위해 양성자 펌프 억제제 등의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데 대개 8주 정도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도 개선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악화시키는 음식 회피. 둘째, 가슴 쓰림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 회피. 셋째, 하부식도의 위산 노출 감소이다. 또 비만 환자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며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식을 먹거나 먹고 나서 바로 엎드리는 습관도 좋지 않다. 또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다. 소식하고 술과 담배, 신 과일 주스,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등을 삼가야 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예방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하는 음식을 줄여요. 커피, 술, 초콜릿, 고지방 음식. 가슴 쓰림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해요. 매운 음식, 감귤류 과일, 탄산음료. 하부식도의 위산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져요. 체중 감량, 금연, 금주, 머리 쪽 침상 올리기, 식후 2-3시간 후 취침하기. 실천 건강 생활.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궁금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3.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근거 중심. 조사 연구 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활발한 조사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근거 중심의 건강지표 생산과 감염병 관리와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자료를 논문과 학술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이러한 조사 연구 사업은 학회 수상과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 메디체크,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의 신뢰도 향상과 과학적 근거 확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참고치의 표준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효과 평가 등의 조사 연구 활동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에서 실시되는 건강검진의 체계와 질 향상을 위해 협회를 방문하는 고객 특성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참고치의 재설정과 표준화, 영상검진 수식 및 판정의 표준화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생활습관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근거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여 협회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주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역량 강화와 건강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과 군인, 교정기관 수용자, 도서 지역 주민 등과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통계 연보를 발간하여 협회만의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항체 반응 연구와 당뇨, 지방간 등의 질환 관리를 중점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기관으로서의 활동.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 내 인수공통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실태조사와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국내외 감염병 동향 파악 및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인공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발생 예측 AI 모델 개발 연구, 이미지 스크리닝법을 이용한 신규 구충제 후보물질 개발 연구 등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자원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토종 감염체에 대한 수집 및 보관을 위한 생물자원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생충 감염 진단 서비스를 운영해 수도권 주요 종합대학병원 기생충 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내시경 유래 기생충, 조직 및 혈청 내 기생충 감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소외 열대질환 관리 및 진단 관련 정부기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 교육을 비롯하여 대국민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국내 논문 게재와 학술 발표. 활발한 연구에 이어 연구 성과도 풍성하다. 2022년 기준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는 총 27편으로 SCIE급 국제 학술지 25편, 국내 학술지 2편이 게재됐다. 국내외 학술 발표도 활발하게 진행돼 국제 13건, 국내 16건 등 총 29건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분야별 관련 학회에서도 수상도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분야별 관련 학회에서의 수상도 이어졌다. 건강증진 분야 2건, 영상검사 분야 1건, 진단검사 분야 2건으로 총 5건의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구 성과의 대외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대내외 학술 활동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메디체크 건강관리 시리즈 등 보건 교육 자료를 개발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연구의 전문성 및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학술 연구 지원 과제 및 협회 임직원의 학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실천, 건강 생활, 메디체크 이슈. 봄철 건강 위협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유행성 바이러스 위장염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계적인 유행성 위장 관염 중 가장 흔하고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가 주 증상인 감염은 무엇일까? 정답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겨울과 봄에 가장 빈번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집단 유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법과 예방법도 미리 알아두자. 발생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5세 이하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음식점에서 집단 유행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유행과 관련된 식품은 어패류, 특히 굴, 채소, 과일 등이며 식수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으로 인한 유행도 보고되었다.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감염의 주요 경로는 사람 간 전파로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한 직접 전파 또는 오염된 환경 표면을 매개로 한 간접 전파이다.
식품을 매개로 한 전파도 빈번한데 오염된 식품 또는 감염된 조리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오염된 식품과 물을 매개로 집단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증상이 있는 환자가 전파력이 더 강하지만 무증상인 감염자도 전파력이 있어 이 또한 전염원이 될 수 있다. 증상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럽게 증상이 시작된다. 증상은 2, 3일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주 증상은 오심, 구토, 물설사, 그리고 복통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특히 구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설사는 물설사로 하루에 4에서 8회 정도 계속되며 대변의 점액이나 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신 근육통, 피로감 및 두통이 빈번하게 동반되며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미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불편해하지만 심한 탈수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보통 중증 소견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유소와 만성 내과 질환자 및 면역 저하 환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중증으로 악화하면 발열이 더 빈번하며 건강한 사람보다 증상도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증상 발현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대변 내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하다는 것이다. 대변 내 바이러스 배출량은 수십억 마리에 달하고 평균 2에서 4주 동안 지속되며 소아와 면역 저하 환자는 더 오랫동안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치료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따라서 치료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보조요법이 중심이 된다. 심한 탈수증 또는 쇼크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정맥 내 수액 주사를 맞도록 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수일 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다만 고령자, 영유아, 면역 저하 환자에게는 탈수와 쇼크가 올 수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예방법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손 씻기로부터 시작된다. 또 환경 소독, 환자 대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환경의 위생적인 청소, 환자와의 접촉 제한도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으로 비누와 물을 이용해 30초간 손 씻기를 권장한다.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증상 회복 후 72시간이 되지 않은 환자와는 접촉을 피하고 병원 근무자와 식당 종업원은 증상 해소 후 적어도 48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학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원장, 내과 전문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영남대학교 병원 내과 과장. 함께 건강 번역, 건강한 만남. 세월도 연기한다. 이성민. 존경받는 의사였다가 무서운 상사도 됐다가 어느 때는 독재자의 얼굴로 또 어느 때는 자수성가한 재벌 총수의 얼굴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 시대와 나이, 직업을 넘나들며 매번 인생 연기를 경신하는 연기파 배우 이성민을 만났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잔잔해지지 않았나요? 배우 이성민을 만나 가장 먼저 꺼내게 된 것은 역시나 그 드라마 얘기였다. 드라마 얘기의 이성민은 재벌집은 이제 잔잔해지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한 달이면 딱 끝나던데? 라면서 수줍어했다. 그는 지난해 말 종영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굴지의 대기업 순양그룹의 회장 진양철을 연기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물로 장르의 매력과 폭풍 같은 전개에 힘입어 최고 시청률이 무려 26.9%에 달했던 초대박 히트 드라마였다. 그리고 드라마의 인기를 중심에서 견인한 것은 재벌집 막내 손자 진도준과 단맛과 짠맛을 오가는 케미스트리로 극에 긴장감을 부여한 추상 같은 할아버지 진양철이었다. 인기를 실감하느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래도 재벌집은 방송 때 실감이 났던 건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내가 드라마를 처음 하는 배우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이 또한 한 달도 못 가 끝나리라 했어요. 진짜로 눈 깜빡하니 끝나고요. 이성민의 진양철 캐릭터가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이유는 배우가 자신의 실제 연령대를 훌쩍 뛰어넘는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55세인 이성민은 극중 진양철의 60대부터 70대까지를 사실적으로 연기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성민이 노인 연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민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리멤버에 이어 올해 3월 개봉한 대회비에서도 노역을 선보였다. 조진웅은 굵은 동아줄, 나는 가는 나일론줄. 지난 3월 개봉한 영화 대회비는 조진웅과 이성민, 김무열까지 충무로 굵직한 남자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 범죄 영화다. 이성민은 조진웅과 함께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회비를 선택했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었다. 그의 연기가 나를 설레게 만들어요. 진웅 씨랑은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와 배우로서의 궤적이 비슷해요. 진웅 씨는 부산에서 활동했고 저는 대구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이나 영화를 시작했었죠. 소위 무명으로 작품에 출연해 만났고 같이 성장했고 광고도 한 번 함께 찍었고요. 이성민은 자신과 조진웅의 연기를 비교하며 조진웅은 굵은 동아줄 같은 연기를 한다면 나는 약간 가는 나일론줄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나도 굵은 동아줄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건 그냥 본성이에요.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저 제가 갖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런 배우들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배우라는 것, 연기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 생각해요. 세상에는 존재하는 배우 수만큼의 연기 방법, 그만큼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굵은 동아줄 배우를 만나든 쇠사슬 배우를 만나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와 진짜 나, 이제는 구분하죠. 사람으로서도 배우로서도 이성민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육체는 쇠잔해지나 정신은 한층 성숙해진다. 그는 과거에 비해 지금의 자신이 훨씬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이런 인터뷰 자료도 힘들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거웠거든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배우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배우 이성민과 배우가 아닌 이성민 두 명을 나누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둘이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어릴 때는 역할과 나를 애써 구분하려고 버둥거렸죠. 나이가 드니 점점 나에 대해서 알아가요. 내가 어떤 목소리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캐릭터와 나를 확실하게 구분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그런 척하지 않아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즘엔 예능도 재밌어요. 잘 받아들여요. 3명의 노인 역할을 끝내고 난 이성민은 더 이상의 노인 역은 없다며 이제 70대, 80대 역할은 충분히 나이가 든 다음에 하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며칠 전 촬영을 하다가 20년 전 과거 씬이 있었어요. 이제는 젊음을 연기하는 것도 힘드네 싶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달라야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하고 뛰는 것도 잘 뛰어야 하고 나이를 먹으며 제 나이에 어울리는 배역을 맡게 돼요.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하는 것에 순응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무거운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젠 경쾌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젠 힘든 거 말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야지. 건강 소식 독자에게 한마디. 기초 체력으로 버팁니다. 50대 중반이지만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는 이성민은 운동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촬영할 때 뛰거나 체력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아직까지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의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다. 배우로서 더욱 성장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요즘은 관리도 하고 기초 체력을 더욱 기르려고 한다.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이성민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함께 건강 건협, 즐거운 산책. 순천에서 만난 특별한 풍경. 순천하면 습지와 국가정원이 떠오른다. 그곳에서 만나는 풍경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선사한다. 나간 읍성과 송광사도 순천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치다. 여기에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를 간직한 철도 문화마을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순천 여행길이다. 아름다운 디자인에 매료되는 국가정원. 국가정원은 해마다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그야말로 국가정원이다.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 도사동 일대 정원부지 112만 제곱미터에 나무 505종 79만 주와 꽃 113종 315만 본을 심었다. 우리 조상들이 가꾸던 전통 정원을 비롯해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설계한 호수 정원이 있는 테마 정원, 11개국의 세계 정원 등을 하나씩 감상하다 보면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돼 넋놓고 구경하게 된다. 조선시대로 시간여행, 나간읍성. 순천 도심에서 서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 소박한 조선시대의 마을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나간읍성이 자리한다. 사적 302호로 지정된 곳으로 1626년 인조 4년 나간군수로 부임한 임경업 장군이 석성을 쌓은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다. 외구가 넘볼 수 없도록 흙 대신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견고한 성곽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218채의 초가집들, 성 안에 있는 낭민루, 동헌, 객사, 큰샘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마을 전체가 전통 문화를 오롯이 느끼게 하는 민속마을이다. 지금도 성 안팎에서 주민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해마다 음력 1월 15일 전후에는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잔치, 5월에는 전국 국악대전,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 10월에는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 향토 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열린다. 불교 문화재와 만날 수 있는 사찰 송광사. 송광사에서는 책으로만 접하던 국보 제42호 목조 3존 불감과 국보 제43호 고려 고종제서 보물 제572호 수선 사형지기, 보물 제1366호 화엄탱화 등 6천여 점의 불교 문화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대나무 숲과 아름드리 삼나무, 편백나무가 울창한 산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즈넉한 송광사는 보조국사 진우를 비롯한 16명의 국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승을 배출해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승보사찰로 이름나 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는 신라말 해린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였으며 100여 칸쯤 되는 절로 30에서 40명의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고 한다. 그 뒤 고려 인종 때 석조대사께서 절을 크게 확장하려는 원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 타계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살아있는 갯벌 체험 순천만 습지. 순천만은 전라남도 남해안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있는 만에 위치해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등과 접해 있다. 소백산맥에서 갈라져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뻗어내린 지맥이 침강하여 이루어진 만이다. 남해안에 위치한 연안습지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5.4제곱킬로미터의 빽빽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22.6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이면 흑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 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 물대새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철새 희귀종들이 순천만을 찾아온다. 순천만에서 발견되는 철새는 총 230여 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류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200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으며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순천만은 농개, 질개, 짱뚱어 등과 같은 갯벌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철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철도 문화마을. 순천역 가까이에 자리한 철도 문화마을은 원래 철도 관사마을이었다. 조곡동 집단철도관사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당시 순천철도 사무소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단순히 주택만 건축된 것이 아니라 운동장, 병원, 구락부, 목욕장,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당시에는 신도시로 인식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선 사동관사와 일부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등급별 관사와 승무원 숙소 등이 생활의 변화를 간직하면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적소리 전망대, 벽화, 알록달록 계단 등 포토스폿도 여러 곳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함께 건강 건협. 지구를 부탁해. 환경을 보호하고 혜택까지 얻는 환경 포인트 제도.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되며 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을 보호하면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면 어떨까? 아낀 만큼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서울시 통합 에코 마일리지. 서울시는 시민의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서비스 에코 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 에코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에코 마일리지는 2009년 시작된 시민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과 서울시 내 법인, 개인 사업자,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률을 확인할 수 있고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로 차등 지급한다.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지난 2020년 국토환경연구원에서 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구와 서울시 전체 가구 전력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 전체 가구 가구원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월 평균 0.19kW씩 증가한 것에 비해 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구는 월 평균 0.03kW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최대 5만 마일리지까지 지급하며 1만 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에너지 빈곤층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기부도 가능하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류, 온라인 도서문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도 가능하며 에코머니 카드 포인트로 전환해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요금 결제 등의 방식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차량 주행거리 내역을 등록하면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에서 7만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 관리 시기인 12월에서 3월에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서울 시민이 아니라 에코 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다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해보자.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 중립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자가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과거 1,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 중립 포인트를 연 2회 나누어 지급한다.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는 감축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엔 유지 인센티브,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개인 사용자 기준. 탄소 중립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유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포인트로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 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이라면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제도를 주목해보자.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은 국민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3월 기준 약 38만 8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천 항목은 다양하다.
전자용 수증 발급,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 일회용 컵 반환, 리필 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등 평소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기만 해도 실천 다짐금 5,000원이 지급되며 각 항목별로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2,000원,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함께 건강 건협. 요즘 트렌드. 나마스테. MZ세대를 사로잡은 요가. 운동이라고 하면 격렬하게 움직이고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가는 일반적인 운동과 조금 다른 느낌이다. 신체적 수련도 하지만 정신 수련에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요가가 인기를 얻는 이유다. 요가는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결합하다를 뜻하는 유즈에서 유래했다. 요가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설이 있지만 보통 현대 요가의 시작은 1980년대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요가는 201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대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 지친 하루의 마무리를 침대가 아닌 요가 매트 위에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으로 요가를 하고 있다는 답이 4번째로 많았다. 현대인들은 긴장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긴장은 자신도 모르는 새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요가는 호흡에 집중하며 정신적, 신체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전반적인 몸의 라인을 다듬어주고 틀어진 관절을 교정해주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준다. 요가는 접근성도 좋아 누구든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해 출근 전 새벽 수련과 퇴근 후 밤 수련도 보편화돼 있다. 특별한 준비물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작을 잘 보기 어려운 너무 펑퍼짐한 옷만 입지 않으면 어떤 복장이든 괜찮다. 요가 매트도 요가원의 공용 매트를 이용하면 된다. 홈 트레이닝으로도 적합하다. 유튜브에는 이미 수많은 요가 유튜버가 존재한다. 기초부터 따라하면 요가원에 가지 않아도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요가 종류. 하타. 산스크리트어로 하는 해를, 타는 달을 뜻한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수련법으로 일반적으로 요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것이다. 다양한 동작의 근원이 되는 수련법으로 많은 동작이 하타 요가에서 파생됐다. 국내에서는 가수 이효리가 수련하는 요가로 유명하다. 아쉬탕가. 다른 요가에 비해 격렬한 동작이 특징인 수련법이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난이도가 나뉘며 시퀀스가 정해져 있다. 시퀀스가 정해져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요가에는 없는 마이소르라는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다. 마이소르는 아쉬탕가가 생겨난 인도의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지도자가 수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퀀스대로 혼자 수련을 하면 지도자가 돌아다니며 수련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비냐사. 근력이 필요한 아쉬탕가와 균형을 중시하는 아행가의 장점을 모아 199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요가로 흔히 아메리칸 스타일 요가로 불린다. 산스크리트어로 비냐사는 흐르다라는 뜻이다. 물 흐르듯 부드럽게 동작을 이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플라잉. 해먹이나 고무처럼 신축성 있는 구조물을 이용해 대롱대롱 매달려 하는 요가다. 바닥에서 하기 어려운 동작을 구조물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에스파의 카리나가 건강 유지 비법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젊은 세대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수련 방법이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탐방. 11년째 흔들리지 않는 송파구 건강지킴이의 자부심. 서울 강남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검진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송파군의 지하철 289호선과 광역버스 환승센터가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 잠실역에 위치하여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건사업이었던 청사 확장 리뉴얼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서울 강남지부를 둘러봤다. 서울 강남지부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 3, 5층 검진 요일과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6시까지 토요일 8시에서 11시까지 고객센터 02-2140-6000번 홈페이지 ksn.kahp.or.kr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검진 환경 개선 서울 강남지부는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우수지부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고객은 물론 지부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하던 바 이에 지난해 4개월에 걸쳐 확장 리뉴얼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마침내 2022년 8월 29일 기존에 있던 5층 공간에 3층을 더해 더 넓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검진 환경을 개선했다. 28명의 분야별 의료진과 250여 명의 임직원이 전문화된 검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내시경 검진과 CT, MRI 정밀 검진 등 고객들의 높은 선호도에 발맞춰 내부 시설 및 검진 장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전문 의료 인력을 보강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검진 프로그램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검사에만 의존하는 검진센터가 아니라 건강증진기관으로서 검진 후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는 등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층 확장 리뉴얼과 동시에 서울 강남지부가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 치과의원을 개설해 치과 진료를 동반한 구강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있던 구강검진센터에서 치과의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다. 구강검진 후 번거롭게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곳에서 한 번에 스케일링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는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치과의원을 개설했고 고객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처럼 검진센터를 확장 리뉴얼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니 서울 강남지부의 새로운 변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찾고 싶은 검진기관이 되기 위한 남다른 노력. 교통편의 편리성과 더불어 서울 강남지부는 섬세하고 배려 깊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건강검진이 한 층에서 이루어지고 적당한 이동시간과 짧은 동선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서울 강남지부가 꼽는 강점 중 하나다. 또 선호도가 높은 내시경 검진을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을 늘리고 내시경 진료실을 증설해 의료 환경을 개선했으며 여성의학센터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서울 강남지부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건강검진은 책임감 있는 검진 후 고객 사후관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후 결과상담과 재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검사, 당일 상담 후 처방 원칙을 준수한다. 또 일회성 건강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검진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재검사와 약 처방, 진료 의료, 건강생활 실천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과 빠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다시 찾고 싶은 검진기관으로 인식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높은 고객 만족도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 신뢰받고 선택받는 서울 강남지부가 되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막연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검진기관 방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 같은 성향의 고객을 위해 아늑한 공간에서 휴식과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MVG룸을 마련하고 탈의실 인테리어를 고급화해 검진 전 고객이 안정된 마음으로 검사를 시작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 고객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검사 항목이 많은 고객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섬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양질의 서비스는 직원들이 파트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가운데 높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자부한다. 부서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 개개인이 업무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서울 강남지부 모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전국은 물론 서울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강남 지역에는 수많은 대형 병원과 건강검진센터가 존재합니다. 강남 지역 고객들의 특성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매우 많고 불만이 있을 시 바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친절 교육을 시행해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한층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원 이래 고객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축적해온 감정을 바탕으로 직원과 고객이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희철 본부장은 고객이 검진을 받는 동안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조언을 통해 충분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강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서울 강남지부의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신뢰하고 선택받는 서울 강남지부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본다. 미니 인터뷰 서울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100세를 위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강남지부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검진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전문적인 의료 지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지부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께 권해드리는 메디체크 프리미엄 종합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이외에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대장 내시경 등을 추가해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리는 소화기 특화 검진이 있습니다. 또 일반 선택 특화 검진, 유방 갑상선 정밀 검진, 전립선 정밀 검진, 상복부 정밀 검진, 행복 특화 검진 등 우수한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신체 전반의 다양한 질병을 정확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마음 한뜻으로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지부 소화기 내시경 검진 파트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소화기 내시경 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병. 위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 점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염증, 궤양, 폴립, 암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검사 시간은 3에서 5분이며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과 직장 및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 직장 또는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 암, 출혈 및 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검사이다. 소화기 내시경 검진 시 주의사항. 검사 전에는 금식과 식사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하제약을 적절하게 복용하더라도 식사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장 청소 불량 등으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장병 및 급성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폐렴 환자나 수술이나 시술을 한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통해 검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해당 약의 처방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대장 내시경 검사 후 대장 용종 제거 시에는 2주 정도 비행기 탑승, 심한 운동, 사우나, 음주 등을 금해야 한다. 용종 절제술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귀금속 및 액세서리는 착용하면 안 되고 손과 발 네일에 부착된 장식은 제거해야 한다. 수면으로 진행했을 경우 당일에는 운전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대장 용종 제거 후 혈변이나 복통이 심할 경우 응급실 진료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지부 소화기 내시경 검진 파트의 차별성.
내시경 검사실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 병원급 첨단 검사 장비를 갖추었다. 숙련된 노하우를 보유했고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으며 수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회복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합병증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원내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검사 장비와 치료 약물들이 잘 구비돼 있으며 여러 대학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소화기 내시경 검진 파트의 한마디. 내시경은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용종 발견 시 바로 제거하여 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업무 특성상 내내 서 있어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은 들지만 내시경을 무사히 잘 받고 다른 곳보다 편안하게 검사를 받았다는 고객의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객관적인 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받기 위해 외부 영상 화질 평가, 우수 검사실 및 우수 내시경실 인증, 우수 종합건강검진센터 인증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점검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품질 관리 및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질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고객 감동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뉴스. 본부 소식. 본부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3월 8일 수요일 본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특화 차량 제작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가정 통합 지원, 메디체크 건강방학, 장애 예술인 베리어 프리 전시회 개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총 6가지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본부 네이버 클라우드와 스마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3월 7일 화요일 스마트 의료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건협 이은희 사무총장,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나군호 소장, 네이버 클라우드 글로벌 AI 비즈니스 옥상훈 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건협은 건강검진과 네이버의 인공지능 및 기술을 활용,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본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3월 6일 월요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급식비 및 주거지원비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건협 나눔 및 후원사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한편 건협은 강원 산불 피해 구호성금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원금품 지원,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품 지원 등 재난지역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해왔다. 중앙검사본부 영상원격판독센터 개소. 중앙검사본부는 3월 9일 목요일 영상원격판독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CT 및 MRI 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의학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검사본부의 영상원격판독센터 개소는 영상의학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협회 17개 시도지부의 진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지부 소식. 서울 서부 강서종합복지관서 무료 배식 봉사활동. 서울 서부지부는 3월 7일 화요일 강서종합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건협 사랑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중식 배식과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복지관 내부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서울 서부지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 동부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3월 9일 목요일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배식을 도왔다.
서울 동부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 강남 관악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 서울 강남지부는 3월 8일 수요일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악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본 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관악 공동체 라디오가 관악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자 계획되었다. 서울 강남지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통한 나눔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산 동부 부경대 총학생회 건강증진 업무 협약. 부산 동부지부는 3월 7일 화요일 부경대학교 총학생회와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사항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총학생회 학생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건강정보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캠페인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부산 서부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기부 전달식 실시. 부산 서부지부는 2월 24일 금요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기부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부산 서부지부는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던 중 아름다운 가게에서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까지 전국 매장의 판매 수익금과 온라인 모금 등으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임직원이 물품 기부에 참여하였다. 대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부는 3월 14일 화요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검진 서비스 제공과 건강정보 전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앞으로도 대구지부는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옹진군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 체결. 인천지부는 2월 21일 화요일 옹진군청에서 2023년 옹진군 암 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사회공헌기금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 홍보. 울산지부는 3월 8일 수요일부터 택시회사를 비롯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 홍보를 실시했다.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비용의 80%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한다. 기초검사, 진찰,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로 이루어진 기본 검진 항목과 개인 희망시 추가 선택 검진으로 구성되어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수검할 수 있다. 울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 장안사랑발전회 건강강좌 실시. 경기지부는 3월 16일 목요일 수원시 장안사랑발전회 위원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공익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보건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립복지원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강원도 지부는 3월 8일 수요일부터 3월 17일 금요일까지 춘천시립복지원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시립복지원 입소자 59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등 사회공헌 건강검진과 공단검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앞으로도 강원도 지부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충북 세종 청주교육대학교 건강 캠페인 실시. 충북 세종지부는 3월 15일 수요일 수곡동에 위치한 청주교육대학교를 찾아 건강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혈압 측정 및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영양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충북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수검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낮은 2030 청년 세대의 검진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건강 캠페인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 충남.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실시. 대전 충남지부는 3월 10일 금요일 관내 저소득 가정, 취약계층 10개 가구에 방문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대전 충남지부는 보건교육, 사회공헌 건강검진, 봉사활동 등 상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 배식봉사로 어르신들께 온정 나눔. 전북지부는 2월 22일 수요일 덕진 노인복지관을 찾아 메디체크와 함께하는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북지부 임직원 및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어르신 200여 명의 안부를 살피며 정성어린 손길로 배식하는 등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 전남, 나주 백민원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광주 전남지부는 2월 21일 화요일부터 2월 22일 수요일까지 나주시 백민원 입소아동 25명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아동 양육시설 건강검진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전남지부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북지부 외식업 종사자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는 2월 22일 수요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와 외식업 종사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 소속 회원, 가족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지부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강 강좌 실시. 경남지부는 3월 9일 목요일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 강좌를 실시하였다. 복지관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김지혜 영양사가 미세먼지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경남지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주,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 애덕의 집 봉사활동 실시. 제주지부는 3월 9일 목요일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제주 애덕의 집을 찾아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외출 기회가 적고 무료한 낮 시간에 주변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산책로를 돌며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복합문화공간 메디체크 힐링체크 갤러리로 초대합니다. 충북 세종지부에서 고객과의 소통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메디체크 힐링체크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2층 고객 쉼터 공간을 활용. 가로 3m, 세로 2.2m 크기의 전시용 가벽 4개를 설치해 갤러리를 조성하고 2층부터 6층까지 내부 창틀에 최대 100여 개의 작품을 전시해 내원 고객 및 직원들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속 예술가들이 매월 무상으로 협회 갤러리에 전시할 작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챙기세요. 함께 건강 건엽. 독자와 함께 3월호를 읽고. 저도 자궁경부암 주사 예약했습니다. 남자도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덕분에 배웠습니다. 찾아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은 남자들이 많더군요. 저도 주위에 남자도 자궁경부암을 맞아야 한다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준석, 서울 강동구.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정말 어렵네요. 당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로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조건 식사를 줄이기보단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감소증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즐겁게 지내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기, 건강한 식사하기 등 오늘부터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보이는 곳에 써두고 실천해 보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이명원, 광주 북구. 건강하게 나이 들기 칼럼의 노년기 당뇨병 관리 기사가 참 유익했습니다. 기사 속 다양한 정보를 통해 조금은 다른 노년기 당뇨병에 대한 해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잘 갈무리해놓고 주변 지인과도 공유하며 아는 만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준길, 경기도 가평군. 활력 충전에 스트레스 받은 목 편안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기사가 특히 유익했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물과 수술이 아닌 스트레칭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근골격계와 관련된 다양한 운동법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김경열, 대구 달서구. 4월호 독자 퀴즈. 당질을 함유한 식품 섭취 후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해 수치화한 값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0에서 11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웹진 kahpwebzine.or.kr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4월 6일 목요일부터 4월 21일 금요일까지.